영화 300을 보신 분들이라면 스파르타 전사들의 붉은 망토와 초콜릿 복근, 그리고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우던 그들의 처절한 함성을 뚜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전투를 떠올리면 피가 튀기고 창칼이 부딪히는 역동적인 액션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명화는 그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적군을 베어넘기는 짜릿한 액션도, 승리를 향한 광기 어린 외침도 없거든요. 그저 무겁고 숭고한 침묵만이 화면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거장 자크루이 다비드가 1814년에 완성한 거대한 역작 테르모필레의 레오니다스입니다. 오늘 저는 루브르 박물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거대한 캔버스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초강대국 페르시아, 즉 고대 이란의 압도적인 위용과 그 옆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300명 스파르타 전사들의 진짜 역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 전체를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가로가 무려 5m, 세로가 4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캔버스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 한가운데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분위기가 꽤 낯설지 않나요? 적군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스파르타 군인들만이 각자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정중앙에 앉아있는 붉은 망토의 사내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자가 바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입니다. 그는 눈앞으로 다가온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온한 표정을 취했네요.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놓인 칼자루를 가볍게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턱을 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그의 망토와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죠. 금방이라도 적들이 몰려올 텐데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철학적인 고독을 보여줍니다. 다비드는 레오니다스를 마치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 영웅이나 조각상처럼 완벽한 비율의 나체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영웅적인 숭고함을 표현할 때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이상적으로 강조하는 이른바 영웅적 나체라는 예술적 장치를 즐겨 사용했거든요. 레오니다스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주변의 인물들은 묘한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화면 왼쪽 위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두 명의 병사가 나팔을 힘차게 불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나팔 소리는 신나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꽃과도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죽음을 맹세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무기를 손질하거나 샌들끈에 고쳐매는 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결연함이 서려 있죠. 7살 때부터 아고게라는 잔혹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오직 전쟁만을 위해 길러진 스파르타인들에게 조국을 지키다 전사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화면 오른쪽 아래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겠어요? 한 병사가 칼자루를 거꾸러진 채 절벽 바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새기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죠. 그가 땀을 흘리며 새기고 있는 그 귀는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묘비명 중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는 그들의 명에 따라 이곳에 누워있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그림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지금 전투에서 살아남아 축배를 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어떻게 가장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를 고뇌하며 전투 직전에 가장 엄숙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단련된 근육을 황금빛으로 비추는 이 순간은 찰나의 아름다움과 비극적인 문명을 동시에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거대한 적을 맞이하기 위해 이토록 비장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시간을 기원전 48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동과 아시아 일대를 제패한 초강대국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죠. 이란이라는 국가가 당시 세계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잘 닦인 왕의 길을 따라 제국 곳곳으로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넘쳐나는 황금과 뛰어난 무기는 주변국들을 공포리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엑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500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현대 역사학자들은 과장된 수치로 판단하여 대략 2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당시 그리스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하늘을 뒤덮고 땅을 가르는 절망적인 규모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의 위용은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제국의 각지에서 차출된 다국력 연합군이었거든요. 메디아의 정예창병, 이란 고원의 용맹한 기병대, 이집트의 쾌속해군,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나운 전사들까지 그야말로 당대 세계의 모든 무력과 전술이 총망라된 군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과 다원주의가 역설적으로 가장 끔찍한 문사력으로 뭉쳐진 셈이죠. 특히 황제의 곁에 호위하는 만 명의 최정예 부대, 임모탈은 쓰러지면 곧바로 다른 병사가 그 자리를 채워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얼굴을 황금 가면과 천으로 가린 채 소리 없이 전진하는 이 이란의 정예병들의 모습은 서양인들에게 그 자체로 거대한 악몽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짐승들이 강물을 다 마셔버려 당이 말라붙었고 그들이 쏘아 올린 수만 발의 화살은 한낮의 태양을 마저 가려버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이것이 바로 서양의 역사와 예술에 깊은 트라우마자 강렬한 흔적을 남긴 고대 이란의 압도적인 힘이었더라고 하죠. 이 거대한 제국의 쓰나미가 맹렬한 기세로 그리스 본토를 향해 밀려오고 있을 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육군 최강국이었던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종교적인 축제기관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로원들을 뒤로한 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최정예 전사 300명만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죠. 그들이 향한 곳은 테르모필레, 즉 뜨거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좁이 수십 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협곡이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를 듯한 험준한 산맥이었고 다른 한쪽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절벽이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대군이라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거든요.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 대군의 압도적인 물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요충지로 바로 이곳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를 떠나기 전 델포이의 신전에서는 아주 끔찍하고도 명확한 신탁이 내렸습니다. 스파르타가 잿더미가 되거나 아니면 헤라클레스의 혈통을 이은 스파르타의 왕이 죽어야만 한다는 예언이었죠. 레오니다스는 이미 고향을 나설 때부터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에 도착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과 몇몇 동맹군들은 굳건한 팔랑크스 방진을 짜고 이란의 대군을 기다렸습니다.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황금 옥좌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코드숨을 지었을 겁니다. 조각 몇천 명에 불과한 헐벗은 병력이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군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꼴이 무척 어리석어 보였을 테니까요. 황제는 사절을 보내 항복하고 무기를 버리면 더 넓고 비옥한 땅을 주겠다고 달콤하게 회유했죠. 하지만 레오니다스는 흔들림 없이 단 한마디로 대답했죠. 와서 가져가라. 물론 라베아라고 불리는 이 역사적인 도발에 머리끝까지 화가 날 황제는 즉각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의 좁은 지형 속에서 스파르타 경사들의 거대한 총동방패와 길고 날카로운 창은 난공불락의 요새 그 자체였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적들을 마치 추수밭에 볏짚을 베내듯이 쓰러뜨리며 스파르타군은 며칠 동안 미끼 있는 방어전을 치릅니다.
다비드의 그림 속의 주인공들이 그토록 차분하고 엄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가장 높은 재단에 바치기로 결심한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정신의 발현이었기 때문이죠. 이쯤 되니 화가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아수라장한 대신 죽음 앞둔 이들의 고요하고 철학적인 결의를 화폭에 담아낸 이유를 조금은 알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치열했던 전투의 양상과 결국 이들을 파멸로 몰아간 뼈아픈 배신과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화가 다비드가 이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틸동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무적 함대와도 같았던 대고륜 테라모필레 적국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크제르크세스 황제는 자신이 자랑하는 최정의 불사군대인 임모탈까지 투입했지만 좁은 골목을 겹겹이 막아선 스파르타의 청동 방패 앞에서는 무소측이었거든요. 황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구겨졌고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했던 전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에피알테스라는 지역 주민의 배신이었죠. 막대한 황금에 눈이 먼 그는 페르시아 진영으로 몰래 차다가 테르모필레 협곡을 우회해서 스파르타군의 등교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 산길의 존재를 밀고해버리거든요. 험준한 염소길이라고 불리던 이 샛길을 통해 어둠을 틈타 페르시아의 정예병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화면 왼쪽 가장자리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듯 지팡이를 짚고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오는 한 노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인물은 에우리토스라는 실제 스파르타 전사입니다. 그는 심한 안질에 걸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 직전에 레오니다스 왕으로부터 후박으로 물러가 치료를 받아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 적들이 등 뒤로 몰려온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노예에게 자신을 전장의 한가운데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을 볼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기꺼이 죽음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의 표정을 보면 맹인 치규의 멍한 시선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가 엿보이네요. 다비드는 이 맹인 전사의 모습을 통해 조국을 향한 헌신에는 어떠한 핑계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등뒤가 뚫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오니다스 왕은 즉각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뿐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함께 싸우던 동맹군 수천 명에게 즉시 고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훗날을 도모하여 그리스 본토를 방어하라는 배려였죠. 하지만 레오니다스 자신과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남아 함께 죽겠다고 맹세한 700명의 테스피아인들은 그 자리에 굳건히 남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무기를 정비하고 곱게 머리를 빗으며 자신들에게 다가올 장엄한 최후를 준비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비드가 캔버스에 포착해낸 폭풍 전야의 눈부신 아침입니다. 다시 그림의 디테일로 돌아가 볼까요? 병사들의 머리 위를 장식하고 있는 화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투구를 써도 모자를 파내 왜 꽃으로 만든 화려한 관을 쓰고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화관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조국과 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비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결국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사방을 포위한 페르시아 대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좁은 협곡을 벗어나 오히려 넓은 평지로 전진하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창이 부러지면 칼로, 칼이 부러지면 맨손과 치아로 적의 목을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저항했죠. 이 난전 속에서 스파르타의 심장인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 군의 창에 찔려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왕의 시진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파르타 전사들은 무려 4번이나 적진으로 돌격하여 시진을 되찾아오는 핏빛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으며 쏟아지는 페르시아의 엄청난 화살비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용기마저도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테르모필레의 붉은 흙 위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역사 속으로 장엄하게 퇴장했습니다. 이들이 벌어준 귀중한 사흘이라는 시간 덕분에 그리스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훗날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이란의 대군을 격파하며 서양 문명을 지켜내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다비드는 왜 화려하게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히고 전멸당한 패배의 역사를 그렸을까요? 화면 위쪽으로 뻗어있는 거대한 참나무 가지들을 한번 올려다 보실까요? 잎이 무성한 굵은 참나무 가지 사이로 전사들의 무기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참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강인한 힘, 그리고 불멸의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다비드가 이 그림의 스케치를 시작한 것은 1799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혁명의 소용돌이를 지나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부상하던 시기였죠. 흥미롭게도 나폴레옹은 다비드의 화실을 방문해서 이 스케치를 보고는 몹시 불쾌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형웅을 그려도 모자를 판에 왜 굳이 패배자들의 암후한 죽음을 그리냐고 질책했던 겁니다.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했지 고귀한 희생이나 아름다운 패배 따위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황제의 노여움을 산 탓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다비드의 화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굴러가더라고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다비드가 이 그림을 마침내 완성한 해는 1814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끔찍한 실패를 맛보고 유럽 연합군이 프랑스 파리의 코앞까지 진격하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다비드는 무너져가는 프랑스 제국과 조국의 위태로운 운명을 바라보며 먼지 쌓인 테르모필레의 스케치를 다시 꺼내들었던 겁니다. 압도적인 외세의 침략 앞에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번졌던 스파르타 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일깨우시고 싶었던 간절한 호소였던 셈이죠. 처음 스케치를 할 때만 해도 혁명공화국을 지키려는 의지였던 그림이 완성될 즈음에는 패망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애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술가의 절규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했고 한때 혁명의 최전선에서 급진파로 활동하다가 나폴레옹의 수석 궁정화가로 변신하며 권력의 양지를 누렸던 다비드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요. 왕정복고로 다시 권력을 잡은 부르봉 왕과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던 다비드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미술계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박탈당한 채 벨기에 브뤼셀로 쫓겨나는 비참한 망명객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예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냈던 다비드는 결국 자신이 그린 레오니다스처럼 쓸쓸한 정치적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프랑스 정부는 그의 시신이 조국 땅에 붙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잖아요. 시간이 흘러 다비드의 웅장한 캔버스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빛바랜 물감 너머로 우리를 응시하는 레오니다스의 그 차분하고도 고독한 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묻고 있는 듯합니다. 고대 제국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연한 의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죠. 현대라는 복잡한 전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영혼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명화가 발산하는 숭고함은 단순한 시각적 쾌감을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무게를 우리 두 손에 묵직하게 쥐어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전사들이 지켜낸 것은 좁은 협곡의 한 줌 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의 이름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마칩니다.